14살의 어린 나이에 당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하라는 조서를 얻게 된 거예요. 당시 고조 이연의 아들인 당태종에 대한 평가는 정말 대단했어요. 태종은 안으로는 현명하게 백성들을 돌보고 밖으로는 당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히면서 혼란했던 중국 대륙의 안정과 번영을 되찾은 황제였거든요. 측천무는 바로 이렇게 위세가 대단했던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와. 그렇게 그녀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39살 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하게 되는데 당나라의 후궁의 품계표인데요. 맨 위에 단 한 명의 황후가 있고 그 아래로 정일품 4명의 비가 있죠. 또 정이품에 9명의 후궁, 정삼품부터 8품까지 후궁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황제는 공식적으로는 121명의 후궁을 둘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후궁의 수가 많다 보니까 측천무는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어디에 속해요? 측천무는 정우품 제인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다른 후궁들을 제치고 위로 올라갈 그 자신이 있었어요. 그녀는 당시 매우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녀는 궁에 들어가자마자 당태종은 그녀가 꽃같이 예쁘다라는 뜻을 담아서 특별히 무미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그래요. 이 빼어난 미모의 측천무는 그녀의 기대대로 태종에게 총애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왜냐면 이제 총애를 좀 안 받아야 내가 저 당태종의 마음을 뺏고야 말겠어. 막 이런 뭔가 이글거리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당태종의 총애를 받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 이유를 두고서 측천무의 성격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많은데 측천무의 성격이 어땠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태종이 여러 후궁들과 함께 말 한 마리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워낙에 성질이 사납고 난폭해서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태종과 측천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자치통감을 인용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지원 씨와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사나운 말을 어찌 길들여야 할지 그대들에게 묘안이 있는가? 제게 방법이 있사옵니다. 능숙한 말 전문가들도 하지 못한 일을 어린 소녀인 그대가 할 수 있다고? 먼저 말에게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둘러 다스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쇠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비수로 말의 목을 따면 됩니다. 14살이라고 했잖아요. 14살 소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맞아. 당태종은 이때 그녀의 그 잔인하고 대범한 기질에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놀라지. 난 무서웠어. 이 사건이 원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측천무는 후궁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한 번도 품계가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아, 역시. 그리고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던 거죠. 저 때 잘못했네.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자기 개발을 했구나. 특히 측천무는 시와 서예, 학문을 열심히 익혔어요. 게다가 마침 이때는 태종이 당 제국을 태평성대로 이끌며 뛰어난 통치를 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측천무는 태종의 통치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식견을 넓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측천무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무슨 일이야? 태종이 4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이 다른 후궁들과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측천무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됐어요.
바로 당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러 태종의 침소에 자주 드러났던 18살의 태자를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예, 태종의 침소에서 한창 미모가 피어나던 막 22살의 측천무와 또 18살의 젊은 태자가 자꾸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니 설마. 라라리라라라라가 에이. 벌어졌겠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아들인데. 딱하는 그러면 사형감 아니에요? 사형인데 진짜? 하지만 이 혈기왕성한 태자가 측천무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아하. 아 말도 안 돼. 측천무 역시 태자를 보고 이 표현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측천무와 태자는 태종의 사망이 임박해가는 상황에서 이제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징그러. 만남을 시작했나요? 이 측천무의 아까 봤던 단호하고 잔인한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온화한 태자에게는 오히려 총명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약간 반대의 매력에 끌렸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측천무에겐 다음 황제가 될 태자가 어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대단하다. 하지만 태종이 결국 죽으면서 두 사람의 뜨거웠던 미래는 이때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요. 당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 고종으로 등극하면서 태자가 측천무를 외면해버린 거죠. 그치, 보는 시선이 있고. 아버지의 후궁을 자신의 후궁으로 올릴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태종의 죽음과 함께 측천무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된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후궁들은 모두 절에 보내져서 비구니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아 아이를 낳지 못하면. 후궁들이 들어간 절은 장안 인근의 감업사라는 곳이었는데 그래 거기서 고인이 된 남편을 위해서 절에서 평생 축도나 올리게 될 그런 너무하다. 팔자가 된 거죠. 화려한 궁중 생활을 하던 그 후궁들에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채 절에 들어간다는 건 지옥에나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었겠죠. 깝깝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느낌이에요, 진짜. 예. 유일한 희망은 이제 자신의 옛 연인인 고종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측천무는 과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어떻게 아시죠? 그래야 이야기가 흘러가죠. 이 고종이 그 아버지를 애도하는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태종이 죽은 지 1년이 되던 날, 그래서 그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감업사에 간 거죠. 결국 극적인 재회를 마친 측천무와 고종의 사랑은 또다시 불을 붙게 된 거죠. 고종은 이제 틈만 나면 감업사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사찰에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결과는 훗날 당나라에 큰 폭풍을 불러오게 되는데 비구니 신분이었던 측천무가 이 황제의 아들인 황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사찰에서요? 어머. 와. 사찰 로맨스. 와 이건 너무 막장이야. 교수님, 그러면 측천무가 이제 궁으로 돌아가는 건 이거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고종에게는 명분이 더 없어. 필요했어요. 아. 아무리 황제라도 한때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비구니인 여성을 궁으로 데려온다고 하기에는 이 사방에서 반대가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런데 바로 이때 측천무에게 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준 귀인이 등장하게 됐어요.
당시 고종에게는 배필이자 당 황실의 후손인 왕황후가 있었던 거죠. 이땐 개국공신들의 힘이 여전히 강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강력한 공신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고종에게 짝지어준 사람이 바로 저 왕황후였던 거죠. 이때 고종은 왕황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약 결혼 같은. 그렇죠. 이렇게 고종과 사이가 나쁘다 보니 황후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런 왕황후에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숙비였어요. 소숙비는 비록 황후는 아니지만 미모가 아주 뛰어난 데다가 말도 잘하고, 그래서 고종은 수많은 후궁 가운데서도 이 소숙비를 특별히 총애했고 둘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랑 딸 둘을 낳기까지 했던 거예요. 때문에 왕황후로서는 이 소숙비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주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숙비가 이 당시에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숙비는 고종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죠.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왕황후와 관련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험담을 하는 거예요. 뒷담화.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게 이간질을 소숙비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황후는 어떻게든 고종과 이 소숙비를 떼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궁리하다가 궁궐 밖에 고종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축천무였던 거죠. 왕황후의 계획은 이랬어요. 만약 고종이 총애하는 여성이 궁에 들어온다면 소숙비와 그녀가 둘이서 고종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겠지. 그럼 그동안에 왕황후가 고종에게 다가가서 애정을 독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나름의 원대한 계획 아래 왕황후는 고종에게 축천무를 황궁으로 데려오자고 직접 건의를 했어요. 고종은 이제 너무나도 원했던 일인데 그래서 냉큼 수락하고 마침내 축천무는 궁에서 내쳐진 지 4년 만인 그녀의 나이 30 즈음에 그토록 원하던 입궁을 하게 된 거예요. 오, 제2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황후는 약간 축천무의 약간 이런 야망이 세고 뭔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못 알아본 거죠. 그렇죠. 왕황후 입장에서는 축천무가 원래 선대 황제의 후궁이었던 데다가 남편인 고종보다 4살이나 연상인 그런 사람이니까 경계의 대상으로 아직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축천무가 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황후의 신복이 되어 소숙비를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에 축천무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왕황후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皇后娘娘垂训的是， 측천무는 겸손한 말투에 신분까지 낮춰가며 황후의 시중을 들었다. 왕황후는 매우 기뻐하며 황제 앞에서 여러 차례 그녀를 칭찬했다. 그리고 그녀의 기대대로 궁궐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되나요? 축천무로 인해서 고종이 소숙비를 완전히 냉대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죠? 왕황후는 자신의 계략이 맞아떨어졌다며 쾌재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황제와 황후 그리고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축천무는 이 대번에 3등급이나 올라가서 정이품 소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와. 이때 다른 후궁들과 견줄 수 없었던 이 강력한 무기가 큰 힘이 됐는데 태종의 후궁 시절에 10년 넘게 배우고 익힌 그 정치적인 지식과 또 뛰어난 판단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바로 고종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다가가게 된 거죠. 와.
결국 고종은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게 됐고 이 남녀 사이에서도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흠뻑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측천무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당나라에서 여인으로 태어나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 바로 그게 황후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이 왕황후는 몰랐겠지만 여우를 쫓으려다가 호랑이를 데리고 온 셈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측천무는 황후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 있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죠? 측천무가 입궁한 바로 그의 겨울 아주 예쁜 공주를 낳게 됐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네. 그렇죠. 천무가 왕왕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쓴 계략은 바로 갓 태어난 딸의 죽음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역사서 자치통감에서는 아기를 죽인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데 무소희가 딸을 낳자 황후가 찾아와 영아를 보고 갔다. 황후가 나간 직후 무소희는 어린 영아를 질식시켜 죽였다. 마침 고종 황제가 영아를 보러 오자 무소희는 웃으며 황제를 맞이하고는 덮어놓았던 아기의 이불을 들추었다. 딸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무소희는 통곡하며 황후의 죄를 읍소하였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전개네요. 얼마나 이쁜 자기 딸을 우선 이 기록에 따르면 범인은 측천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황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이 소리를 들은 고종은 크게 이제 노하면서 시기심 강한 왕황후가 공주를 죽인 살인범이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됐던 거예요. 마옥진 씨 어쨌든 궁에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모든 걸 이 측천무 혼자서 꾸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측천무후한테는 엄청난 비장의 카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민심을 사로잡았다는 건데요. 측천무후는 하인들에게 선물도 굉장히 많이 주면서 황관들을 모두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뭔가 무슨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측천무후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교수님, 그러면 측천무가 딸의 죽음까지 이용했는데 황후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하나요? 고종은 조종의 대신들을 소집해서 왕황후를 폐위하고 이 측천무를 새로운 황후로 올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때 대신들은 두 파로 완전히 갈려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이때 찬성파인 한 대신이 이 상황을 정리해주는 아주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그건 황실 집안일이니 조정에서 대신들이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힘을 얻은 고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려서 왕황후를 폐위시켜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고종은 왕황후가 황제를 독살하려 했다 이런 거짓 누명까지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사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 소숙비도 같은 죄로 몰아서 함께 폐위하고 결국 왕황후와 소숙비는 바로 별궁에 유폐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빅픽처였던 거잖아요. 두 명을 다 몰아내자. 그렇죠. 와, 이렇게 소름. 라이벌을 제거한 측천무는 드디어 655년 황후에 책봉되게 되었습니다. 아, 비구니가 됐다가 황후까지. 아 진짜? 이 목재상 출신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소녀가 이제 후궁과 또 비구니를 거쳐 마침내 대제국 당나라의 황후가 된 겁니다. 대단한 인생. 대단하다. 와. 네, 당시 측천무의 나이가
32살. 황궁에 다시 들어온 지 고작 2년 만의 일이었던 거예요. 대단해. 그런데 측천모가 황후가 된 후 당나라 왕실에는 이제 피바람이 몰아치게 돼요. 이제 시작.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측천모가 가장 먼저 처리한 인물은 누굴까요? 황후. 아, 소신과 서신 누구였죠? 소숙비? 네, 바로 왕황후와 소숙비였어요. 어느 날 고종은 문득 왕황후와 소숙비가 생각이 나서 유폐되어 있던 별궁에 가보게 된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통제되어 있고 두 사람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황후! 소숙비! 어디 있어? 폐하, 지난 날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희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저희에게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너무 불쌍하구려. 내 기필코 나갈 방법을 마련하리다. 약속하오. 빨리 다녀오겠소. 갔다 왔어. 폐하, 두 죄수들을 찾아가셨다지요. 폐하의 그런 경솔한 태도를 세상 사람들과 조정 대신들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 둘은 그대가 직접 처리하시오.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측천무는 어떻게 고종의 그 행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시파이시만 않겠죠? 다 있나 보네. 고자질했나 보다. 네, 이미 궁궐 곳곳에는 측천무가 장악한 시녀들이 측천무의 명을 받고 고종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네, 측천무는 두 사람에게 즉각 보복을 하는데 구당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측천무는 왕왕후와 소숙비에게 먼저 곤장 100대를 때렸어요. 피부가 다 터져서 피범벅이 되겠죠. 어떡해. 그럼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두 사람의 손, 발을 모두 잘라버리고 겨우 숨만 붙어있는 몸통을 술독에다가 담가버린 거예요. 너무 잔인해. 그 두 사람은 그 상태로 며칠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끔찍하게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아니, 이거 고종은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알아서 하라 그랬잖아. 아무리 그래도 측천무의 눈밖에 난 두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고 참혹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왕황후는 아예 체념을 하고 그냥 죽음을 조용히 맞이를 했는데 소숙비는 그 반대로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무씨 너는 쥐로 태어나서 영원히 나는 너의 목을 영원토록 물어버릴 것이다. 평생. 네. 그래서 측천무는 궁궐에서는 절대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가 쥐라는 거는 인정했나 보네. 네, 왕황후와 소숙비를 처참하게 죽인 측천무는 이제 곧장 두 번째 목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존의 태자를 폐위하고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고종과 다른 후궁 사이에 낳은 황자가 이미 태자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측천무는 자신을 황후로 세우는데 도움을 준 대신들을 움직여서 상소를 올리도록 했어요. 그러자 대신들은 측천무가 새롭게 황후가 되었으니 황후의 아들이 태자가 되는 게 법도에 맞다는 그런 주장을 피게 된 거죠. 결국 측천무의 계획대로 4살밖에 안 된 측천무의 첫째 아들 이홍이 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쫓겨난 이 태자는 몇 년 뒤에 측천무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됐어요. 아니, 고종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고종도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네, 이렇게 황후로서 이 자신의 위치를 탄탄히 해가던 657년 측천무는 당의 국정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거예요.
이 유약한 성격의 황제가 측천무를 정치적인 파트너로 점차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당나라의 국정은 자연스럽게 측천무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측천무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궁궐 내 피비린내난 이런 일들은 없어졌겠네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황제의 신임을 등에 업은 측천무는 세 번째 숙청 목표를 정하게 된 거죠. 설마. 그건 바로 자신이 황후가 되는 걸 반대하던 개국공신들이었던 거예요. 뒤끝이 실권을 잡은 이 측천무는 살벌한 개혁을 이제 단행했어요. 공신들을 멀리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역모를 일으켰다고 몰아서 그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신들을 임명해서 조정을 장악해 갔습니다. 아, 이제 또 자기 측근들로 채운 거네요. 이렇게 측천무는 황후가 된 지 약 4년, 궁궐 내에서 자신을 위협하던 요소들을 거의 대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그런데 이 측천무는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을 없앤 뒤에도 이제 권력을 향한 그 행보를 멈추지 않았어요. 660년부터 고종의 건강이 크게 악화가 됐는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시력이 나빠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됐고 이제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돼서 정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겨우 33살의 젊은 나이에 중병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넓은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치에 나서겠어요? 또 측천무가 본인이 하겠죠. 그렇죠. 측천무 본인이었던 거죠. 이제 측천무는 황제가 어전에 나갈 때마다 함께 입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황제가 몸져 누워서 어전에 나오지 못할 때는 아예 측천무가 혼자 나와서 정무를 받기 때문에 측천무의 입김은 황제보다도 세지기 시작했어요. 측천무는 뜻을 이루자 상벌 대권을 빼앗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꺼리는 것이 없었고 나약하고 우매한 황제를 핍박하고 속박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지어 나라에는 이성이 있다. 즉 나라에 2명의 성스러운 황제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당 제국의 황제들은 공식적으로는 121명 정도의 후궁을 뒀는데 측천무는 후궁 제도를 뜯어 고쳐서 단 6명만 남겨버렸어요. 왜? 이 황제의 애정을 잃게 되면 얼마나 처참한 종말을 맞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버린 거죠. 어쨌든 그럼 교수님 측천무가 황제까지 이제 꼭두각시로 자기 손아귀에 두고 그럼 이제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럽겠네요. 그죠? 아이러니하게도 37살의 측천무가 당나라의 실권을 쥔 이후 당 제국은 황금기를 맞게 됐어요. 뭐야? 측천무가 일으킨 피해 숙청으로 확실한 황권 강화를 이뤄내면서 당나라 정치가 크게 안정된 거예요. 사실 고종이 있을 그 당시가 당이 사실 세력을 잡은 지 그러니까 이제 안정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득권 관리들이 너무나도 세력을 많이 그러니까 황제에게 가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숙청이 나라가 발전하고 황권이 공고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해요. 이를 바탕으로 측천무 시대에 당나라는 영토까지 크게 넓히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는 당태종이 다스리던 때의 당나라 영토를 나타낸 거예요. 뭐 이때만 해도 아주 넓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세력을 2배나 거의 키웠네요. 이때 당 제국은 주변에 말갈, 돌궐, 거란 등과 싸워서 이기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국경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당나라 영토가 건국 이후 최대로 확대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와, 영토 확장 어마어마하겠네요.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자
주요 실크로드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이 시대에는 동서문명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중독까지? 게다가 당시 측천무는 백성들과 당나라 발전을 위해서 직접 건업 12조라는 이름의 12가지 국가 방침을 내놨어요. 이 대표적인 내용은 백성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는 거였죠. 그리고 농업서도 발간해서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와. 그것도 괜찮은데 이거? 그 결과 당나라의 고가는 채워졌고 물가도 잡히면서 경제가 나날이 발전되어 갔어요. 백성들이 더없이 살기 좋아지게 된 거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쁘진 않아.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력에 좀 집착하던 이런 모습이랑은 완전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측천무가 권력을 잡는 과정은 아주 냉정하고 비정했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과 그녀의 결단력으로 당의 번영기를 열었던 거예요. 야, 이런 것도 모르겠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0대 후반이 된 측천무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일까요? 자기 아들 아니에요? 의외로? 그럴 수 있겠다. 아들이 황제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바로 자신의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아유, 이제 죽여 또? 아들도 라이벌이야. 그러지 마. 또 죽여 또? 이러면 건 안 돼. 아 설마. 고종과 측천무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중에 큰아들 바로 이홍은 4살 나이에 측천무의 손으로 직접 태자의 자리에 앉혔던 인물이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태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고 서서히 조종의 실권자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들이 강력한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 이제 제 아무리 측천무라도 권력을 이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황위를 이을 이 태자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 이것도 이게 이상한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숙비의 두 공주가 유폐되어 거의 40살이 되도록 출가를 못하고 있자 태자는 이를 측은히 여겨 고종 황제에게 혼사를 건의했다가 황후가 노하여 태자 이홍을 독살했다. 자기 아들을. 일찍이 측천무가 죽인 소숙비의 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사소한 이유만으로 태자에게 독을 먹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태자로 착봉시키기 위해서 이 정적들까지 제거했던 측천무가 직접 아들을 독살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이후 둘째 아들 이현이 태자가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장남보다도 이제 더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까지 좋아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어요. 또다시 측천무가 밀려날 게 뻔한 상황인 거죠. 결국 태자가 된 지 5년 만에 둘째 아들을 반역죄로 몰아서 결국 폐위시키게 됐어요. 진짜 무서운 엄마야. 몇 년 뒤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이제 당연히 측천무는 셋째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게 됐어요. 이 정말 무서웠겠어요. 이 형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하기 싫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683년 또다시 측천무의 운명을 뒤흔드는 대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인 고종 황제가 56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결국 셋째 아들인 이철이 당나라의 4번째 황제인 중종에 즉위하게 됐어요. 그는 황제 자리에 오르자 어머니가 권력을 장악한 그런 상황을 뒤집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즉각 측천무의 귀에 들어가고 무서워.
중종이 황제에 즉위한 지 단 2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멀리 유배까지 보내버리게 됐어요. 황제를 어떻게 폐위를? 이럴 거면 아들은 왜 낳았어? 이제 측천무는 막내 아들 이단을 당제국의 황제로 안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측천무는 넷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인 예종을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도 징하다. 어떻게 황제에 오를 생각을 하니?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측천무는 아예 궁궐에 가둬놓고 외부와는 소식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감금. 마지막 아들까지 저렇게 견제한 걸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즈음 측천무는 이제 자신이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가 황제가 된다는 것은 중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30년 가까이 강력한 권력을 휘둘러온 측천무로서도 섣불리 실행할 수가 없었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측천무는 황희계승을 정당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자신의 친정인 무씨 가문을 당나라 최고의 집안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측천무가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행보는 역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됐어요. 심지어 그동안 편을 들었던 신하들마저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측천무가 황제로 즉위하는데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건이 벌어진 지역으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684년 9월에 이 중국 양저우에서 이 서경업이라는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10만 명의 군대가 모인 대규모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와. 서경업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측천무를 지지해온 고위 대신의 손자였는데 근데 그런 측천무에 대해서 가족은 물론 황제와 황후까지 끔찍하게 죽인 천하의 악녀라고 비난하는 글을 전국에 배포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이 앞에서 본 측천무에 대한 그 살벌한 경문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게 나온 이거구나. 거구나. 사악한 무리와 가까이하며 충신과 인재를 해치고 형제 자매를 도살하였으며 군주와 황후를 시해하였다. 이에 정의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어 이 요망한 자를 척결하려고 한다. 이 글은 곧 측천무에게 보고가 됐는데 측천무는 자신에 대한 적나라한 비난을 읽으면서 오히려 웃음을 보였다고 해요. 황제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이미 반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와, 멘탈이. 측천무는 한 발 한 발 황제가 되는 스텝을 밟아가기로 했어요. 측천무는 즉각 반란군의 3배나 되는 30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국에서 반란에 대한 음모는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측천무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반역자를 모조리 제거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폈는데 이때 아주 유용하게 쓴 방법이 밀고 몰래 고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측천무는
사람들이 한층 더 밀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예 24시간 밀고를 할 수 있는 상자까지 만들어서 전국에 비치했던 거예요. 이 동괴라고 불린 이 함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구멍이 있었는데 그 방향에 따라서 투서 내용을 다르게 받았어요. 동쪽은 인재를 추천하는 내용을, 남쪽은 조정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서쪽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넣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북쪽, 이게 바로 밀고용이었던 거죠. 과연 이 상자를 이용하는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의외로. 그치. 상자가 설치되자 밀고가 사방에서 빗발치게 됐습니다. 이 자치통감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측천무는 밀고자가 농부이든 나무꾼이든 모두 만나주었다. 밀고 한 말이 마음에 들면 관직을 내렸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책하지 않았다. 이 밀고를 해서 반역자를 잡으면 관직을 받을 수 있고 또 반역자가 아니더라도 죄를 묻지 않았으니까 누구나 쉽게 밀고를 했던 거죠.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이거 어디서도 바로 죄도 없는데 저 집에 앙심 품어가지고 그냥 허위 고발하고 막. 그러니까 죄 없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측천무는 밀고를 위해서 특별한 관리들을 임명했는데 이들을 통칭 홍리라고 했어요. 이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는 아주 무서운 관리라는 뜻이에요. 이 관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밀고를 접수했고 또 모반을 도모하는 관리들을 고발하기도 했던 거죠. 비밀 경찰 같은 거구나. 그럼 밀고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당시 비밀 감옥까지 만들어서 밤낮으로 고문을 했다고 해요. 이때 관리들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아주 끔찍한 고문을 계속했죠. 잔인하다. 또 한 가지로 그 당시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는 게 이런 새로운 형벌 기구만 10몇 가지를 새로 발명을 했다고 하고 그런 형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엮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나온 책이 나직경이라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형벌 중에 하나가 일단 큰 항아리 안에다가 사람 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불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항아리 속에서 서서히 타 죽도록 그냥 그렇게 삶아지는 거네요. 아니, 쪄지는 거네요. 그렇죠. 쪄지는 거죠. 아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갈비뼈도 한 대 한 대씩 부러뜨리고 손도 10손가락 손톱에 바늘 같은 걸로 하나하나씩 집어서 넣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위 허위 자백을 하고 심지어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식으로 애원을 했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당나라 황실 족보에 올라있던 주요 가문들이 상당 부분 멸족당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렇게 참혹한 숙정이 몇 년씩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감히 반란을 꾀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 반대파를 아무리 죽여도 측천무는 황제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서? 그렇죠. 바로 여성인 측천무가 황제가 되기 위한 명분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때 측천무에게는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절실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유교, 도교 경전을 샅샅이 봐도 여자가 황제가 될 수 있다라는 작은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측천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강에서 주웠다면서 하얀 돌을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에 측천무가 황제로 등극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적혀 있었는데 과연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이런 거겠다. 잔다르크처럼 세상을 구할 여자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지. 뭐 부적처럼 이 돌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원하시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불로장생. 아니면 이 돌을 가진 자가 황제가 될 거다. 라고. 당시 그 돌에 적혀 있던 문장을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세요.
성모가 세상에 나타나 제왕의 업을 길이 번창케 하리라. 정말 하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런 예언이 적힌 돌이 정말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사실 이건 모두 측천무의 조카가 꾸민 한편의 연극이었던 거죠. 진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측천무는 그래도 이 돌을 받고 몹시 기뻐하며 크게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 돌에 새겨진 성모라는 말을 따서 자신의 호칭을 성모신왕으로 바꾸고 이 문무백관과 백성들을 로양으로 불러서 하늘의 성대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신격화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측천무는 또 한 가지를 이용하는데 바로 불교였어요.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서 불교가 널리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측천무가 대운경이라는 새로운 불교 경전을 만들고 거기에 여성 황제에 대한 예언을 새롭게 넣은 거예요. 천년은 중생을 위해 여자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신하들은 이 여인을 받들어 계속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여성이 왕위를 계승하여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황제가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이런 쇼를. 아니 이미 황제인데. 그러자 측천무의 측근들은 한술 더 떠서 측천무가 바로 미륵불의 환생이다 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 미륵불이란 것은 불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부처님을 의미하는데 측천무가 바로 그 부처라는 거예요. 마국진 씨, 그 측천무가 부처의 환생이라는 거 알리려고 또 어떻게 이용을 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국에 굉장히 많은 절들과 이런 뭔가 불상들을 새로 건축을 했죠. 신설하고 특히 이 낙양에 룽만석굴이라는 돌로 만든 석굴, 불상을 세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대불의 얼굴이 뭔가 이 무측천의 얼굴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묘하게 여자 얼굴 같기도 하고. 네, 측천무 닮았다는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민심이 측천무의 편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문무백관과 수만 명의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몰려들어 측천무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청원운동까지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690년 9월 이 화창한 가을날 드디어 황제로 즉위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 결국 본인을 신격화해서 황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천하를 발밑에 뒀네. 당시 67세의 황제가 된 측천무의 정식 칭호는 측천금륜 대성신황제, 그래서 줄여서 성신황제라고 불렸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대략 60세 정도였는데 측천무는 이 엄청난 고령에 자신의 꿈을 이룬 거죠. 당나라 이름을 주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아, 주나라의 시작이구나. 그녀는 자신의 성씨인 무씨가 고대 주나라 왕족의 후예였다는 걸 알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나라 왕조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황제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였던 아들의 성도 무씨로 개명해버린 거예요. 하하. 그 무단. 그럼 측천무는 어떤 황제가 되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나라를 좀 번영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고종을 대신해서 당 제국을 이끌었던 측천무는 스스로 세운 주나라에서도 황제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나갔어요. 측천무가 근데 교수님 이때 나라를 잘 다스렸던 비법이 뭔가 더 있을까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로 첫 번째, 바로 파격적인 인재 등용이었어요. 이 당 태종까지만 해도 혈통이나 가문에 따라서 벼슬을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측천무는 신분, 지위,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아서 중요한 관직에 앉혔던 거예요. 그럼 뭐 시험을 치러서 뽑았나요? 그렇죠. 이런 인재 등용의 방침은 어떤 특정 집단의 권력 세습을 막는데도 아주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측천무는 과거 시험으로 뽑는 인원을 크게 늘리고 또 관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았어요. 이렇게 측천무 시기에는 전국에서 인재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몰려들게 된 거죠. 측천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과거 시험을 통해서 조정에 들어온 이들이 관리는 약 630여 명, 재상이 11명으로 이전 시기인 고조와 태종 때 그 합한 숫자보다도 약 두세 배나 많았다고 해요. 오, 신진 관리를 많이 등용했네요. 그렇죠. 결국 이 인재들이 측천무와 함께 나라의 황금기를 주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측천무에게 다소 비판적인 당나라의 역사서에서도 이런 업적을 인정하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측천무는 인재 선발에 힘썼다. 등용의 문을 활짝 열어 기탄 없이 인재를 등용하며 계속 훌륭한 인재를 찾았다. 이 평가를 들어보니 좀 어떠세요? 정치 능력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라를 공평하게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네, 측천무는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 모아 안으로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국경을 튼튼히 다져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측천무 시기에 궁궐 안에서는 피바람이 불었지만 궁궐 밖의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가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종 초기인 652년경에는 385만 호 정도였던 가구수가 측천무 치세인 705년경이 되면 600만 호를 넘게 됐어요. 단 5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특히 이 시기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했는데 측천무의 다양한 장려 정책 덕분에 농업은 물론 상업, 수공업, 교통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측천무가 나라를 통치하던 이 시기를 두고 당태종의 치세에 버금간다고 높이 평가하며 무주의 치, 무측천이 통치하는 주나라의 치세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이 측천무에 대한 평가가 왜 엇갈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위대한 여황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운 주나라가 점차 번성하자 측천무는 이제 더 이상 공포로 나라를 다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포 정치를 이제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이전까지 자신의 명을 받아서 뭐 밀고와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던 그 관리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을 것 같아요. 죽인다고요? 자기가 시켜놓고? 아니죠. 그 직위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까지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홍리들을 제거하거나 제거예요? 박탈하거나 죽여버린 거예요. 반대로 이들에게 억울하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복권시켜서 그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얻게 됐어요. 민심을 잃고 영리하게 대처한 거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측천무는 이제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전설상의 위대한 성현들처럼 그런 성군이 되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6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천하를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이 각별히 신경 쓴 건 무엇이었을까요? 건강. 네,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수였던 거죠. 이를 위해서 측천무는 우선 도가의 수련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그리고 특히 불로장생의 건강 비법으로 이것을 가까이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측천무는 불로장생의 건강 비법으로 특이한 이것을 가까이 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목욕? 혜성 씨, 목욕. 네. 양귀비처럼 말이죠. 네. 온천을 즐기고. 혜성 씨, 오답입니다. 먹는 건 아니죠? 먹는 거. 먹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가까이 했다? 것은? 정답. 네, 혜성 씨. 서태후처럼 남자를 엄청 많이 불러들인 거 아닌가요? 전기를 받는 건가? 뭐지?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뭐 이런 쪽에는 완전 뭐 전문가네. 아니 왜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요? 아니 뭐 불륜 막 이런 쪽.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 장수를 누리게 도와주는 이 도교의 양생술에 따르면 이 젊은 남자를 가까이 두고 성생활을 하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당시에 믿었던 거예요. 근데 고종의 후궁들은 막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로남불이네. 그래, 그렇지 뭐. 이에 측천무에게도 특별히 총애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통 남총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갑자기 흥미진진해지는데 이 남총에는 보통 어떤 남자들인가요? 이 측천무의 첫 번째 남총으로 알려진 사람은 풍소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출신이었는데요. 몸이 아주 단단하고 건장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가 너무 마음에 들은 나머지 그 사람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름을 설회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리고 나중에는 대장군이라는 관직까지 내려주게 된 거죠. 그는 측천무의 침소를 드나들면서 큰 총애를 받았다고 해요. 이후에도 측천무의 남총 사람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됐는데 가장 아꼈던 사람들은 측천무 나이 73살이 되던 해에 만난 장씨성의 형제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에 얼굴이 연꽃처럼 아름다운 데다 20대 제주도 70세. 빼어나게 뛰어났다. 50살 차이. 그리고 아주 제주도 빼어나게 뛰어났다고 그래요. 또 피리와 비파를 신들린 듯이 연주하고 아주 춤 솜씨까지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측천무는 이들을 남총으로 삼아서 이들에게 여러 벼슬도 내리고 침실 수발을 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잘생긴 남자들을 모으는 전문 관청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이 관청을 공학감이라고 해요. 이 장씨 형제 중에서 형을 수장으로 임명해서 각지에서 미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했던 거죠. 대놓고 했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천하의 남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가서 출세해볼까?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죠. 그렇겠죠. 이 남자들은 측천무에 눈에 들기 위해서 관청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 했고 와. 또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남자다운지 혹은 미모가 뛰어난지를 과시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이 측천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뭐 풍문에 의하면 하룻밤을 함께 보낸 남자가 3,000명이네, 뭐 3,000 남총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긴 하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나라 그 당시에 남자 황제들은 후궁이 일단 120 몇 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고, 심지어 현종 때는 궁녀만 4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단지 이 무측천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왕일 씨, 근데 양생술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제 측천무는 장씨 형제와 같이 지낸 덕분에 내가 많이 젊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 통감에 따르면 측천무의 나이가 70세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측천무가 이 정도로 나이가 많은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측천무는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익모초를 다려서 이제 먹기도 했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채식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장 유명한 게 가연채라는 요리가 있어요. 이제 무를 진짜 국수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네, 그거를 많이 드셨다고 해요. 무채네요, 무채. 네, 맞아요. 네. 무채 맛있지. 갈비찜이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갈비찜을 안 먹고 무채만 네. 먹었대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측천무가 남총에 빠질수록 이 탄탄했던 측천무에 대한 지지에는 이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치. 이 총애를 받던 장씨 형제들이 측천무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측천무가 나이가 들면서 이 정사를 두 형제에게 완전히 맡겼다고 해요. 왜? 결국 이 남총 문제는 측천무를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된 거죠. 측천무가 82세가 되던 705년 이제 중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되자 이제 기회를 노리던 몇몇 재상들이 측천무의 두 아들을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어요. 이때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던 게 바로 간악한 장씨 형제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한다라는 게 명분이었어요. 이 쿠데타 세력은 장씨 형제의 목을 베서 시신을 내다건 뒤에 당당히 측천무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황희를 빨리 아들들에게 물려주라고 요구하는 거죠. 당연하죠. 과연 일평생 권력을 쫓던 이 측천무는 이 요구를 따랐을까요? 안 따릅니다. 어땠을까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따르면 죽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곧 측천무는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다고 판단하고 자기 손으로 황제에서 폐위시켰던 셋째 아들 이철에게 황희를 물려주게 됩니다. 야, 또 그렇지. 거기선 좋네. 불러줘야지. 그러자 황제가 된 이철은 나라의 이름을 다시 당나라로 아, 바뀌어요? 바꿔버리며 그렇구나. 중국 역사 속 유일하게 여왕제가 다스렸던 이 주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반란 이후 조용히 물러나 궁궐에서 칩거하던 측천무는 그해 어느 추운 겨울날 유언을 하나를 남기고 죽음을 맞게 됐어요. 나를 황제라 칭하지 말고 측천 대성황후로 부르라. 왕황후 소숙비 두 집안과 화를 입은 사람들의 성씨와 관직을 복권하라. 측천무가 왜 자신을 황제가 아닌 황후로 다시 낮춘 것 같으세요? 다 즐기고 나니까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신격화했는데 신이 죽으니까 나는 신이 아닌갑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훗날 자신을 둘러싸고 조종해서 피바람이 불 그 갈등의 소지를 미리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이 다스리던 당나라가 가능한 한 그리고 아들이 이어받게 될 이 당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측천무의 능 앞에는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럼 지금까지 측천무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녀의 비석에 어떤 글이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오 아니면 업적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뭐 잘한 거는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니까 둘 다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과 오를 다 과어를. 이 비석에는 아무런 글귀도 쓰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백비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 첫째는 수많은 목숨뿐 아니라 친자식들까지 죽였다는 게 기록될까 봐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추측도 있는데 바로 비석에 기록하기에는 업적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비워뒀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백지비석. 네. 지난 천여 년간 대부분의 역사서는 측천모를 향해서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냈죠.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역대 400여 명의 황제 중에 유일한 여황제이자 또 위대한 통치자로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에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지를 알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일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풍제가 20살의 나이에 청나라 9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한풍제요? 한풍제 고난은 즉위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려 했지만 연신 패배했거든요. 특히나 한풍제의 첫 아내가 즉위 1년 전에 사망하면서 황실의 혈통을 잇고 황실의 안정을 위해 1851년 수녀 선발 제도를 통해 후궁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총 10명의 후궁을 선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황제의 눈에 띄어서 궁에 들어오게 된 후궁이 바로 18살의 서태후였습니다. 후궁으로 들어갔구나. 그런데 서태후의 본명이 서태후가 아니란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태후의 서는 그 동서의 서인 거죠? 맞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그럼 서쪽입니다. 동태후예요? 본명이 있을 텐데. 아니야, 동태후는 따로 있었어, 내가 알기로.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서태후는 자금석의 서쪽에 살아서 서태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서태후가 있다면 당연히 동태후도 있겠죠. 맞아요, 동태후 있었어. 동쪽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던 거죠. 사실 중국에서는 자이태후, 자한태후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서태후와 동태후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실제로 서태후의 시중을 들었던 궁녀의 말에 따르면 서태후는 외모 치장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욕산이라는 화장품으로 세수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분이 뭐죠? 옥역산이라는 게? 옥으로? 옥을 갈았나요? 원료는 바로 새똥이었습니다. 새똥이었습니다. 똥으로? 예. 새똥? 예. 그 새똥 그 차에 싸는 그 새똥으로요? 그게 약간 미백 효과가 있다는 그런 썰이. 진짜. 그리고 피부 미용을 위해 진주를 갈아먹기도 했는데 진주. 그리고 꽃과 약재로 목욕하는 것을 즐겼는데 때때로 달걀 흰자와 돼지 기름을 섞어 만든 한방 기름으로 전신 마사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음을 위해 갓 출산한 산모 2명을 불러서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징그러. 이 얘기는 어른이요?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야기. 아니, 근데 이때 산모들은 건강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골랐어요. 이렇게 선택된 산모들은 서태후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다 가린 채 가슴만 내놓고 무릎을 꿇으면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늙을 때까지도 계속 그 인유를 마셔서 그 청춘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이런 썰이.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지금 산모 우유 시중에 나왔겠죠. 서태후가 피부만큼이나 관심이 많았던 게 머리 치장이었어요.
황가는 종종 그녀의 명으로 베이징 거리에 나가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을 관찰을 했고 그중 예쁜 스타일을 골라 서태후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약간 헤어 디자이너 같은 그런 직업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3에서 5일 내에 한 번씩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생겼어요. 당연하지.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이나 이런 걸 좀 막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르다가 오히려 트러블 더 나고 머리 치장하다가 머리 다 빠지고. 맞아. 예, 바로 탈모였습니다. 그래. 탈모. 탈모에 예민해진 서태후는 궁녀들이 혹여라도 자신의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들이 보이기라도 하면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국녀의 잘못이 아닌데요? 아이, 무서워서 이거 빗질을 하겠나. 진짜? 예, 그런데 평화롭게 자금성을 차지하고 앉아 권세를 누리던 서태후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동태후였습니다. 갑자기? 동태후 이때까지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서태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태후는 왜 서태후와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누군가 이간질 시켰지. 아, 이간질. 그건 바로 서태후의 스캔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 예, 한풍제가 죽고 난 후에 젊은 나이에 권세를 쥔 미모의 여성인 서태후를 두고 모종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문이요? 서태후가 남자를 밝힌다는 거죠. 궁 밖에서 젊고 잘생긴 경국 배우들을 몰래 궁 안에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데? 심지어 한날은 동태후가 서태후의 처소에 갔다가 그녀가 경국 배우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와. 그 이제 남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서태후가 40이 넘은 나이에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즉 외간 남자와 그렇죠. 뭔가 이제 아이가 생겼다는 건데 이제 처음에 온 어이가 너무 눈치 없게 이제 경축들이 옵니다 마마 하고 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어이는 어이없이 죽음을 당했죠. 어머머머머. 근데 두 번째 어이도 이렇게 와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래서 계속 쳐나갔는데 황궁에는 어이가 없고. 이제 이런 어이없는 소문들이 어이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이 세 번째 온 어이는 그러면서 읽겠죠. 어이가 없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맥을 짚더니 몸이 조금 좋지 않으신 것 같아. 제가 약을 지어 내드릴 테니 그 약을 드시고 이제 몸이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하고 애를 지우는 약을 준 거죠. 앞에 2명의 희생으로.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다 이제 흘려든 카더라네요. 카더라이기 때문에 네. 확신된 건 없고요. 이런 스캔들뿐만 아니라 서태후와 동태후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황제인 동치제 황후를 간택하는 일이었어요. 성년이 된 동치제의 황후 간택은 서태후가 입궁했던 방식대로 수녀 선발 제도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서태후에게 황후 간택은 단순히 자신의 며느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족이 되어줄 자신의 편인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동치제가 생모인 서태후의 뜻을 감히 무시하고 동태후가 추천하는 인물을 황후로 선택한 거죠. 바로 효철이 황후입니다. 닮은 것 닮았어. 같은데? 서태후는 동치제의 선택에 당연히 크게 분노하게 되죠. 이 일로 단단히 마음이 상한 서태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황후의 침실에 드나들지 말라. 두 사람의 합궁을 막았던 거죠. 아내도 못 만나게 아니 하고. 근데 서태후님은 그 나이에 그렇게 자기는 남자들 자유의 만나면서 몸. 근데 꼭두각시 황제였던 동치제는 동침에서까지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서태후의 괴롭힘 때문에 무력감에 빠집니다. 황관들은 이런 동치제를 위로하겠다면서 그를 기생집에 데려가요. 아이고. 그런데 동치제의 방황은 예기치 못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동치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거예요. 어떻게? 당시 그의 행적 탓에 매독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어요. 천국유문이라는 책에 보면 동치제가 매독에 걸렸다는 내용이 있고 동치제의 스승이었던 옹동화의 일기에도 동치제의 병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매독으로 추정되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어머, 하지만 황실 공식 자료나 어이의 처방전에는 사인이 천연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동치제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인 황후가 또 계속 눈엣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동치제가 병으로 알아눕자 서태후는 며느리인 황후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습니다. 며느리가 병문안을 하러 동치제를 찾아갔는데 서태후는 황후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끌어낸 다음 종아리를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진짜. 결국 황후는 동치제가 사망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자결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자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서태후가 며느리에게 황제를 따라가라며 자살을 강요해서 황후가 금가루를 물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일리 있어. 악녀가 많네요. 심지어 서태후가 황후에게 자살을 강요한 이유가 야사에 적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황후가 동치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더 이상 섭정을 할 수 없을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니 심지어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너무 끔찍하다. 이 호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당시의 여인들은 사실 다 귀족 집안의 여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황후도 자기가 이제 죽음에 몰릴 일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 친정 아버지가 서태후의 무서움을 이미 익히 알고 있던 터라 회신을 간단하게 답은 황후께서 아실 겁니다. 라고 이제 답장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서태후가 황후에게 강요하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2살 나이에 죽었다고 해요. 근데 교수님 지금 이렇게 되면 동치제도 죽었고 남편도 없고 이제 권력을 가질 명분이 없잖아요. 동치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황실이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서태후는 발빠르게 다음 황제를 물색합니다. 이번엔 또 누구예요? 바로 4살이었던 광서제였어요. 4살. 사실 광서제는 황제가 되기엔 거리가 먼 인물이었어요. 때문에 광서제의 황제 즉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서태후에게는 황제가 어릴수록 수렴청정을 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꺾지 않았죠. 결국 그녀의 위세에 눌린 관료들은 반대하지 못합니다. 서태후 성격이면은 동태후도 그냥 어떻게 내쳤을 것 같은데요. 뭐 언니 그따구로 하실 거예요? 언니 저한테 그따구로 하실 거죠? 그러면서 이 야사에 따르면 동태후에겐 무기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무기지? 환풍제가 죽기 전에 교지를 남겼다는 거죠. 이 교지에는 만약 서태후가 아들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녀를 죽여라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그걸 서태후는 모르는 거예요? 서태후는 동태후에게 한풍제의 교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했구나. 그런데 한날은 동태후가 심하게 아팠을 때 서태후가 자신의 피로 감기약을 만들어 갖다 바치자 동태후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풍제의 교지를 불태워줬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자신의 피로요? 자신의 피로요. 독해. 그런데 광서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동태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태우는 죽었다고요 또? 예. 물론 이것도 설이 분분해요. 갑작스러운 동태후의 죽음을 두고 서태후가 동태후를 독살하고 혼자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정황상 서태후가 어떻게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 있지만 동태후의 사이는 내출혈이 유력합니다. 아 동태우만 믿고 있었는데. 그럼 광서제에겐 서태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꾸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니까 광서제도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짜증났죠. 그런데 광서제는 서태후 밑에서 늘 질책과 비판 속에서 훈육됐기 때문에 서태후 앞에만 가면 얼어붙은 얼굴을 했어요. 무섭죠. 서태후는 광서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늘 언짢아했습니다. 너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자꾸 사색이 돼서 벌벌 떠냐고 이모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서태후의 아래서 순조교했던 광서제는 결혼할 나이 16살이 되면서 서태후의 간섭을 점점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사춘기 왔다. 그치? 중2병 왔거든 이제. 왔어. 중산병. 황법에 의하면 황제는 16살에 황후를 정하고 친정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황후 간택에 또 관여하겠네요. 맞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후 책봉을 계속 미뤄요. 안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중2병이었던 이 광서제가 엄청 난동을 부려요. 궁중에서. 그래가지고 막 궁궐의 유리까지 깨질 정도의 사단이 나가지고 폭발했네요. 그 이후에 이틀 뒤에 바로 서태후가 대혼식의 날짜를 정하고 자기도 권리를 모두 내려놓겠다. 은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이거는 돼. 엄청난 계략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유리 한번 부셨다고 해서 그래 이 이모가 미안하다.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난 이만 깨끗하게 은퇴하겠다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서태후가 그렇게 쉽게 권력을 내어줄 리가 없죠. 예. 서태후는 중요 인사를 임명하거나 국가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는 황제가 명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자신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광서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조카인 융유황후와 결혼시켜요. 이 사진 속에서 서태후의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이 융유황후고요. 자신에게 절대 복종할 황후를 원했기 때문에 본인의 조카를 황후의 자리에 앉힌 거죠. 조카랑 조카가 결혼한 거네요. 게다가 결혼했을 당시에 광서제보다 3살이 더 많은 21살이었다고 합니다. 관례대로 보아도 황제의 정비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죠. 그러니까 뭐 서태후는 뭐 그 알 바 아니겠죠. 그렇죠. 서태후한테는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서태후 때문에 원치 않는 황후를 맞이한 광서제는 친정을 앞두고 서태후와 멀어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서태후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기로 하는데 바로 아편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파괴된 황실 정원을 복원하는 거예요. 서태후는 그가 결혼한 후인 1889년부터 황실 정원을 복원한 이화원으로 거처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하죠. 서태후는 이화원에서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이때 서태후의 나이는 55살이었습니다. 이화원 복원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충당하느라 청나라의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엔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배상금을 갚고 있었는데 이화원 복원에만 무려 은 800만 냥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당시 청나라 한 해 예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아, 지금 배상금 갚기도 벅찬데. 근데 이화원에서 벌어진 서태후의 사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 서태후는 옷과 장신구, 손톱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화려해. 아니, 저거 손톱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야? 이건 청나라 귀족 여자들이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장신구 호갑투라고 합니다. 만주족 여자들은 손톱을 1cm 이상 기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톱이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곡갈 같은 장신구를 씌웠던 거죠. 그리고 후궁들의 호갑투는 금, 은, 동, 바다거북 껍질 등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게 말이 돼요? 저렇게 긴 꽃갈콘을 네일 아트. 청나라의 네일 아트. 그런데 이것도 아무 여자나 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바로 서태후 같은 최상류층 여성들, 특히 황실 여성들이 주로 애용을 했습니다. 저 정도 손톱 길이면 뭐 아무것도 못할 손이긴 하네요. 그죠. 머리도 못 빗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지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서태후는 최고급 순백 비단의 화려한 자수가 새겨진 이것을 선호했는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7일에서 8일간 술을 놓아서 완성한 이것은 뭐였을까요? 비단옷?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태후가 이 양말을 한 번만 신는데요. 재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3,000명이 서태후의 버선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합니다. 3,000명? 아니, 빨아 신으면 되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1년에 1만 냥 정도의 은이 쓰였다고 해요. 버선을 만드는데. 예, 버선 1년에 만든대. 근데 당시 1만 냥은 황족이 받는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 손톱에 끼는 거, 버선. 그 옷은 또 얼마나 비쌀 거예요? 당연히 이런 까탈스러움은 그녀가 입는 옷에도 적용이 됐죠. 한번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거 뭐, 오. 서태후가 옷 위에 걸치고 있는 게 뭘까요? 진주? 그쵸. 예, 맞습니다. 300여 개의 진주로 만든 진주 망토였어요. 와, 진주 망토 저거 하나만 해도 있어요? 비싸지 않나? 서태후 사후에 그녀의 옷이 700박스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치장이나 의상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목욕 후에 사용하는 수건에까지 비단과 금실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와, 아, 목욕 수건이에요? 목욕한 뒤에 몸을 닦는 수건도 한 번만 접촉할 수 있다고 해요, 피부에. 그러고 이제 다음 수건으로 바꾸는 거죠. 와.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대고 다음 수건으로 대고 이런 식으로. 네. 정말 황당하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과일의 향을 좋아해서 항아리에 신선한 과일을 넣어 디퓨저처럼 썼는데 환관들이 하루에 몇 번씩 새 사과로 바꿔야 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사과만 15만 개였다고 합니다. 서태후의 사치엔 끝이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과일 모양의 보석을 유독 좋아하고 아꼈다고 하는데 또 그 서태후의 보석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일 모양의 보석이 있어요? 이건 뭐야? 이 보석은 어떤 모양인 것 같나요? 수박. 수박. 예. 이 보석이에요? 옥으로 만든 수박 모양입니다. 와, 먹으라고 해도 먹을 듯한 정말 그러니까요. 잘 만들었네. 이 에메랄드 비치 수박은 서태후가 은 500만 냥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가장 아꼈던 보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 수박을 가장 튼튼한 천장에 두고 기계식 자물쇠까지 채워두었고 환관들은 밤낮으로 돌아가며 보석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와. 또 다른 보석을 볼까요? 삼겹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엄청 유명한. 오겹살. 동파육이라고 들어봤는데 동파육. 동파육을 조각한 보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저기 보석이라고요? 예, 보석입니다. 자연의 무늬가 적은 거죠. 아, 진짜요? 또 있습니다. 배추. 배추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옥으로 이 정도 만들려면 이거 미켈란젤로 와야 되는데?
서태후가 이화원에서 진귀한 음식과 보석으로 사치를 하면서 화려한 정곽을 만드는 등 이화원 꾸미기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동안 광서제는 호시탐탐 서태후의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1894년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유, 서구 열강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청나라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였던 일본하고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청나라는 북양대신이라는 이홍장과 함께 양무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진행하면서 신경을 쓴 건 해국력을 강화하는 거였어요. 이후 1871년 북양, 남양, 복건, 광동 4개의 서양식 함대가 만들어졌어요. 4개의 함대 중에서도 최강의 함대로 불린 북양 함대를 필두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군 함대를 구축한 거죠. 이렇게 청나라가 양무운동으로 아시아 최대의 함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광서제는 전쟁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 꼭두각시 황제에겐 이보다 더 근사한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한번 해볼 만한 조건이긴 하지. 결국 9월 17일 압록강 앞바다에서 청일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집니다. 씹어 놓으면 느리긴 느리네 엄청. 일본 배.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쵸, 여기도 다 서양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빠를 거예요. 와,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청나라는 전함을 횡으로 줄을 세워서 거함으로 충격을 가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사실 이 전술은 꽤 유용한 전술이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술을 펼치면서 스피드와 속사포를 이용해서 청나라 해군을 공략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가 자랑하던 군함 5대가 침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죠. 한 척도. 빠른 배 못 이기더라고. 아시아 최강이라던 북양 함대의 대참패였죠. 예, 청일전쟁의 패색이 짙어져 가던 10월 10일 서태후는 이화원에서 자신의 60살 생일을 맞아 환갑연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아니, 황제가 그냥 좀 처단하면 안 되나요? 힘이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의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환갑잔치였으니까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겠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그녀의 생일잔치가 열린 이화원을 포함해 궁정의 치장, 물품 구비 등에 필요한 경비가 약 3,600만 냥이라고 보고됐는데 당시 청나라의 1년 예산이 은 8천에서 9천 냥 정도였으니까 서태후의 생일 파티 준비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게 잡혔던 거죠. 한 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와. 개인이. 생일 파티에. 아니, 왜 내버려 두냐고요, 이런 사람을.
근데 파티 재밌었겠네요. 그 정도 썼으면. 보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이 비용은 청일전쟁 이전에 20년 가까이 청나라가 해군을 증설하고 요새를 건설하는 등 해양 방어를 위해 쓴 돈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었어요. 와. 아마 서태후의 생일 잔치가 없었더라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겠죠.